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물리학자하고 화학자, 경제학자가 멀리 바다 낚시를 갔다가 조난을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며칠간을 표류하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굉장히 힘든 때였는데 배 밑에서 통조림 몇 개를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통조림을 깔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학자가 서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물리학자가 한참 고민 끝에 뚜껑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구를 찾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자가 바닷물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촉매를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아직도 한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경제학자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열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먹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유명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왜 경제학자는 열었다고 가정하자 이 말을 했을까요? 경제 현상을 분석할 때는 가정이 많습니다. 전제가 많습니다. 이 경제학 원론 시간 첫 시간에 가르치는 문제인데, 왜 가정과 전제를 하느냐? 경제학은 자연과학하고 다릅니다. 물은 H2O를 결합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전혀 없게 만들어 놓고 H2와 O를 합하면 물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불행히도 사회현상이에요. 사회현상은 결국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대한민국이 5천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실험을 위해서 몇십만 명은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가정을, 전제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수요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 수요의 법칙 하면 뭡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들고, 그게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 반대로 행동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수요의 법칙인데, 어느 백화점에서는 가격을 올리니까 더 팔리더라. 그러니까 수요의 법칙이 틀린 거 아니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께서 수요의 법칙을 100%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그것도 가정을 해요. 세상의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의 소득도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선호, 좋아하는 성향, 그것도 변하지 않고, 이 어떤 재화와 경쟁할 수 있는 다른 그 대체되는 재화도 변하지 않고,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일단 해놓고, 그 해당 상품이 가격이 변동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게 수요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수요의 법칙 결론만 알고 계시면은 이 가정을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이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똑같은 재화를 할지라도 그게 아주 좋은 상품이라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만은 어때요? 여러분, 소득이 늘어났다면 가격이 올라가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의 법칙입니다. 경제의 법칙은 항상 어떤 가정 하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가를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경제 예측하고 관계가 있느냐고요? 내년의 경제 전망 예측을 할 때는 당연히 몇 가지 가정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IMF의 경제 전망을 소개해 드렸는데, 대전제가 코비드-19, 코로나가 이제 점차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된다? 또 코로나19에서 코로나 2021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경제 전망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경제 전망을 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대전제를 깔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표들이 순수하게 경제적인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도 사실 경제 현상은 아니잖아요. 어디 뭐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다,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한다, 이건 정치적이에요. 미국의 선거 결과 어떻게 나타난다, 이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전제를 했는데 그 전제를 크게 벗어나고 경제가 불확실한 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경제 예측이 틀리죠. 그러니까 경제 예측이라는 것은 안정된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정이 바뀌면은 수시로 변경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기관에서 1년에 4번씩 전망을 발표하죠. 자, 그래서 경제 전망을 어떤 분은 일기예보와 많이 비유합니다. 제 생각에도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많지만 또 틀릴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일기예보가 틀릴 때를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실제 일기예보가 정확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마 우리 기상청은 안 그럴 거예요. 비가 조금만 올 것 같아도 꽤 많이 온다고 예보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기예보에 관련된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인디안에 관계된 얘기인데, 인디안은 기후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죠.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인디안 부족에서 올 겨울에 나무를 얼마나 쌓을까, 땔감을 얼마나 모을까, 쌓아 놓을까를 걱정하면서 기상청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 기상청의 대답이 아직 잘 모르겠다. 한 2주일 뒤에 또 물어봤어요. 또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래 인디안 추장이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하고 모든 인원을 동원해서 겨울 동안에 축적할 나무를, 땔감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도 불안해서 기상청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상청의 얘기가 저 산에 있는 인디안 부족들이 땔감을 엄청 많이 쌓는 걸 보니 올겨울에는 엄청 추워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상청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최근에는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델이라고 하죠. 수십 개, 수백 개의 복잡한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추계 방식, 예측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 전망을 가급적 정확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모델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불가피하게 터질 때는 경제학자들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여 미래 경제 전망이 틀린다 할지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 전망의 전제가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0.1%, 0.5% 성장한다 안 한다 이것보다도 큰 추세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